자, 판례 봅니다. 자, 피고인이 이 접근 매체를, 보통 이 접근 매체라고 하는 것은 통장이나 카드를 말합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돈을 인출해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보관함에서 그 타인 명의로 연결된 그 카드를 꺼내어 보관하고 있다고 했죠. 그 보관이 바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보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해 놓고 있는가 하면 올라가 볼게요. 자, 접근 매체의 보관이라 하는 것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타인 명의 접근 매체, 여기 통장이라고 그랬죠? 통장이나 카드, 이것을 점유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행위를 보관이라 한다 했기 때문에 이 구성 요건에 충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을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 판례 보죠. 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계좌를 개설했다는 얘기죠. 즉, 노숙자나 타인 명의를 빌려서, 그쵸? 통장 하나 만들죠? 통장 하나 만들고 그 접근 매체, 여기서는 통장입니다. 이 통장을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전달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사례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는 각각 유죄가 되는 판례들입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자, 마지막으로 형법의 해석 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해석 방법으로는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물리 해석, 그 다음에 논리 해석, 목적론적 해석, 그 다음에 목적론적 축소 해석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물리 해석은 말 그대로 언어적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해석을 말하고요. 자, 목적론적 축소 해석은 그쵸? 가벌성이 축소되는 경우 확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벌성이 축소될 때는 허용되지만 확장될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의 판례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판례 하나 보죠. 자, 이 판례도 뭐 많이 출제가 됐던 것입니다. 자,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도 죄형법정주의 해석 방법에 맞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을 쓸 수가 있긴 있는데, 자, 문헌 자체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명확하다면 위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 물리 해석이죠. 물리 해석을 쓰면 되는 거예요. 명확한데 뭐 문헌 자체가. 그래서 이때는 굳이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을 할 필요 없고 물리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거지. 논리적 체계적 해석 방법을 굳이 쓸 필요는 없다. 그렇죠? 또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죠.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뭐 과수원 실화 사건은 우리 강론 시간에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뭐 형법 총론 시간에도 첫 번째 맨 앞에서 한 적이 있고,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170조 2항 실화죄 조항인데 여기서 166조, 167조인데 요 자기 소유에 속한다는 말의 의미는 166조만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것이지, 이 자기 소유에 속한다는 말의 의미가 돈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167조를 해석하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167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유의 수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자기 소유, 타인 소유를 불문한다. 이렇게 해석했었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이다는 내용입니다.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정도만 하고, 자, 또 볼게요. 자, 이것은 경찰 시험에 나온 건데 여기서 보시면 유상으로 밑줄 그어져 있잖아요. 그쵸? 여기 유상 밑줄 그어져 있죠. 그리고 화물 운송용에 제공한다는 거 밑줄 그어져 있죠. 이건 뭐 제가 건 거지만, 그리고 임대라는 거 밑줄 그어져 있죠. 그쵸? 그 안에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 권하가 있어요. 권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유상이라고 하는 것도, 유상이라고 하는 것이
요 화물 운송용 제공만 수식을 해주는 것이냐? 당연히 수식해주겠죠. 당연히 수식을 해주는 것인데 요 유상이라는 것이 건화 때문에 건화가 또 연결한데 그쵸? 유상이라고 하는 것이 임대까지 수식을 해주는 것이냐? 그러니까 즉 만약에 유상이라고 하는 것이 임대를 수식을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유상임대가 되는 거죠. 라는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판례는 수식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임대라고 하는 것은 요 유상의 수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요 임대라고 하는 것은 유상, 무상, 불문이다. 이렇게 판례가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한다. 왜냐하면 유상이요 수식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와 그리고 임대, 요 임대는 바로 뭐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상, 부상, 불문이다. 이렇게 해석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앞으로 올라가 보면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축소 해석 관련해서 가벌성이 축소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이기 때문에 허용되지만, 그쵸? 허용되지만, 즉 이건 허용되지만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그쵸? 자, 다시 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법규정의 문헌의 의미를 입법자 의사나 법규정 취지를 고려해서 그 일상적 의미보다는, 그쵸? 그 단어가 말하고 있는 그 일상적 의미보다는 조금 축소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축소 해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와 관련된 판례를 봅니다. 자, 여기입니다. 각각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죠. 자, 국가공무법에 보면 공무 이외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 이때 공무 이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외라는 말의 의미는 공무를 뺀 나머지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한다는 것으로 한정 축소 해석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국가공무원법을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지방공무원법도 똑같단 말이에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나 공무 이외 일의 요 이외라는 말의 의미는 해석이 똑같다고요. 어떻게?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축소 해석하는 것이 부합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외국환거래법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범인의 그 해당 범죄 행위로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 그쵸? 따라서 여기서 이 취득이라 했는데 취득이란 말의 의미는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취득한 때를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그렇게 축소해서 해석하겠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이제 유추해석 금지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적정성을 보죠. 뭐 적정성의 의 이런 거 읽어보시고 판례 봅니다. 뭐 1번에 많이 나왔죠? 특가법 내용인데 여기 과실 있네. 과실로 사람을 치사상했다는 거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뺑소니죠. 뺑소니 도주하거나 그래서 도주함으로써 사상의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는 겁니다. 소위 뺑소니 사건인데 이것이 살인죄와 비교해 봤을 때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거야. 너무 무겁다. 이것은 적정성 원칙의 위반이다는 내용이죠. 자, 이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알죠? 사형, 무기, 이것은 5년 이상의 징역이었죠.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 과실로 사람을 치사상, 구호조치하지 않고 뺑소니 쳤을 때 형량이 10년 이상이었어요. 10년 이상이었다. 어떻게 과실범이 고의범보다 하한이 2배 이상이냐? 이건 해도 넘어가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과잉금지에 위반된다고 해서 위헌결정 났던 사건입니다. 각주가 뭐지? 각주. 여기 있네요. 여기 각주 있네요. 각주를 보면 자,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그쵸? 도주한 후 사망했을 때 사형 무기 10년 이상인 겁니다. 즉 살인죄와 비교해 봤을 때 살인죄도 사형 무기는 있잖아요. 근데 살인죄는 이 5년인데 지금 특가법상의 뺑소니가 10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한이
과실범위 고의범보다 2배 이상이냐 더블이냐 이거지. 이게 너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개정이 됐고, 그래서 지금 개정이 되고 이 판결 때문에 개정이 됐는데, 그래서 개정된 것이 5년으로 변경된 겁니다. 어쨌든 10년짜리는 너무 심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다는 판례고, 자, 이 판례도 출제가 좀 됐었던 건데요. 이건 뭐냐면, 자,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형법을 보면, 우리 형법 강론 봤잖아요. 형법을 보면 폭행죄, 여기 형법이거든요. 폭행죄, 협박죄, 그 다음에 상해죄, 공갈죄, 이게 다 형이 틀려요. 형이 틀리다고. 형량이 틀려요. 형법상의 폭행죄, 협박죄, 상해죄, 공갈죄가 다 틀리다고요. 뭐 2년, 3년, 5년, 7년이래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입법자들이 형량을 달리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가법에 가니까 여기 보면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이유로, 즉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야간에 흉기 등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야간에 흉기 등을 들어서 휴대해서 형법상에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상해를 하거나 공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형법상에는 분명히 형법에는 폭행, 협박, 상해, 공갈의 형량 차이가 분명히 있었는데, 폭처법에는 야간에 흉기 등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야간에 흉기 등을 들어서 폭행을 했거나, 야간에 흉기 등을 들어서 협박을 했거나, 야간에 흉기 등을 들어서 상해를 했거나 공갈을 했거나 했을 때, 이 차이가, 이 형법에는 이 폭행, 협박, 공갈, 상해 형량이 다 제각각이었었는데, 야간에 흉기 등을 들어서 이것 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차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차이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과잉금지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위헌 결정했습니다. 위헌 결정해서 지금 이 조항이 없어요. 이 판례가 2004년도 판례인데 아직까지 이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어. 개정이 된 게 아니라 이때 폐지가 되고 지금까지 대체 입법이 안 나왔어. 아시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일괄적으로 5년 이상의 징역을, 야간에 흉기 등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 것이 왜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날까? 여러분, 주간, 야간 구별이 있어요? 우리나라 주간이든 야간이든 똑같잖아요. 전기 다 들어오잖아요. 옛날에는 전기가 안 들어왔죠. 시골 가거나 그러면 뭐 서울이라 하더라도 옛날에는 뭐 야간에는 무섭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주간이든 야간이든 뭐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주간, 야간을 구별 짓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익이. 그래서 위헌 결정 났던 그런 사건의 판례입니다. 됐고, 자, 소환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쵸? 소환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재산 몰수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헌 결정 났던 판례이고요. 상관을 살해했는데 사형만 유일형이다. 이것도 너무 심하지 않나요? 물론 상관 살해하면 안 됩니다. 상관 살해하면 형이 센 건 센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상관 살해한 이유가, 그쵸? 그 이유를 전시나 평시를 구분하지 못한 채, 또 다양한 동기라든지 행위 태양이 있음에도 이것을 무시한 채 상관을 살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만을 유일하게 때렸다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전시라면 또 몰라요. 그치? 전시라면 모르는데 평시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한 다양한 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상관을 살해했다는 것만으로 사형을 때린 것은 해도 너무했다. 그래서 위헌 결정 났던 판례입니다. 자, 국가보안법 얘기인데, 찬양 고무죄가 있죠. 찬양 고무죄. 이것도 최고형이 사형이라는 거야. 최고가 사형이다. 이것도 이거서 한 번 한 적 있지? 어디서 했죠? 명확성 원칙에서 한 번 한 적 있었나? 최고가 사형이다. 최고가. 그렇죠?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지 여기 나와 있네.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경미한 범죄, 중범죄라면 또 모를까? 경미한 범죄라도 사형까지 하게 한 것은 좀 너무 심했지 않느냐는 판례입니다. 자, 문화재 얘기인데요. 문화재, 자, 은닉, 보유, 보관된 당해 문화재가 이제 발견됐다라고 했을 때 국가가 필요적 몰수를 하도록 한 규정도 이것도 좀 심하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보유나 보관하는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성을 존중치 못하고 그냥 또 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다 국가가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치? 사적 소유권도 있잖아요. 사적 소유권도 있기 때문에 단지 은닉, 보유, 보관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필요적 몰수하도록 한 것은 심하지 않느냐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들이 있던 사건이죠. 우리 법인론에서 양벌조항 많이 봤죠? 양벌조항. 자,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하면, 그쵸? 이 종업원을 데리고 있는 사장, 영업주에게도 똑같이 이 종업원과 똑같이 양벌조항에 따라서 처벌하도록 한 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요 판례 이전에는 보통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제 무과실 책임설이 있었는데 그 무과실 책임설, 즉 영업주도 과실이 있든 없든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도 무조건 처벌받아라. 그래서 무과실 책임설이 주류였었는데 물론 이제 헌재가 아닌 대법원 판례이지만요. 무과실 책임설이 주류였었는데 요 헌재 판례가 요것을 이제 요거와 배치되는 이제 헌재 결정을 내놓게 되죠.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어떻게 영업주가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주에게 뭐 벌금형을 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영업주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에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실 책임설로 바뀐 이 과실 책임설의 태도를 취한 헌재 판례가 이제 명시적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를 고의범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그렇죠? 똑같이 뭐 무기나 2년 이상의 징역이 처하도록 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